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국현입니다. 제가 닷새 동안 안과에서 고난도 수술을 받고 얘기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퇴원을 해서 새벽에 이제 이리로 왔습니다. 제가 약간 좀 어정쩡하더라도 한눈이 전혀 수술 중이라 안 보이고 다른 한쪽은 조금 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윤 시장님이 안과 의사라 마음 놓고 왔습니다. 옛날부터 보면 늘 일목요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눈으로도 잘 보이는 수가 있어서요.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맥킨지 회사에서 이제 정리한 건데, 기업의 수명이 90년 정도 되던 그런 기업 수명이 이제 18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업 수명은 실제 이거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한국은 창업 성공률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기업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 18년밖에 안 된다는 것, 특히 한국은 12년밖에 안 된다면 인간의 수명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50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4번 회사를 옮기든가 자기 회사를 살리든가 자기 회사를 개혁하든가 하지 않으면 한 번 들어갔던 회사에서 저희 세처럼, 저는 유한에서 한 34년 가까이 근무하고 또 지금 1년간 드라카 대학원 국회에 있었고 그 한 4년 빼고는 또다시 여기 한솔에 와서 제3의 삶을 시작하는데요. 결국 누구나 제2, 제3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개인이 준비하면 제일 좋겠지만 개인이 주도는 하되 기업이 뒷받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와 사회가 이 세컨드 커브, 서드 커브가 오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제2의 산업혁명, 제3의 산업혁명, 요즘 제4의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4의 산업혁명이 오는 것을 우리가 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제4의 산업혁명이 오면 그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직장에서 40, 50% 심지어 80, 90%가 없어지는 직장들이 생길 거거든요. 어떠면 아까 평균 18년짜리가 10년 이하로 바뀔 정도로 빨리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컨드 커브, 서드 커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잘 준비된 나라가 예를 들면 독일이고요. 우리나라처럼 폴스 커브만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땅 팔고 농 팔고 노후 복자금을 다 팔아서 1차 커브만을 위한 25세까지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사회가 한국 사회인 거죠. 이걸 바라볼 때가 사실은 10년 전에 독일이 이것을 선언할 때 우리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독일이 2006년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되던 그 첫 해, 그리고 슈레더 총리의 사회적 통합을 받아들여서
좋은 성과를 내고 2004년도를 맞던 첫 해가 2007년 1월입니다. 2007년 1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렇게 외치던 때가 만 9년 10개월 전 정도 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윤리관은 저희가 다 까질 자이 없고 삼성의 기술 집적에 대해서 본다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삼성 제품이 널리 팔리는 것을 참 좋아했죠. 현대차보다도 훨씬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의 퍼스널한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삼성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꼈고 특히 2008년 스마트 컴퓨터라는 스마트 셀룰라 폰이 나오고 난 해 그 직후로부터는요. 잠깐만요. 혹시 소리를 낼까 봐 지금. 그 이후로부터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에 주목을 했죠. 특히 삼성전자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노키아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사라지는데 한 3년 정도 됐죠.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는 삼성의 시대였습니다. 이 삼성과 애플의 시대를 열었던 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도 물론 이리자리를 꽤 오래 했죠. 근데 2014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삼성은 중국에서 추락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샤오미, 좁쌀이라는 작은 쌀이라는 이 샤오미 브랜드를 단 기업이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삼성이 한 1위 자리를 몇 년간 유지하다가 샤오미한테 1위 자리를 내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샤오미가 커패시티가 모자라서 생산량이 모자라서 1년 만에 화웨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한국의 유한 같은 그런 기업인데요. 직원들 간에나 납품업체들이나 지역사회에서나 국가나 국제사회가 그래도 가장 존경하는 기업 화웨이한테 1위 자리를 뺏겼다. 지금은 비보 그리고 오포라고 해서 오포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이 오포양을 한 3주 전에 광주 중국 광동성에서 만났었는데 아주 젊은 청년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큰 단기간에 세계적 부자가 되고 세계 1위가 됐는데도 아주 공부에 열심히죠. 이 불과 2014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2년 사이에 왕가가 크게 3번을 바뀌는 겁니다. 즉 아까 12년이라고 또 맥킨지가 얘기한 기업의 수명이 18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삶이 18년이거나 12년인 것이지 상승기는 9년이나 6년도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상승도 못 해보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요즘 중국의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한 200여 개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위 아니에요, 중국이. 그런데 200여 개 스타트업들을 거대
개인 투자가들, 예를 들면 잭마 같은 사람, 알리바바로 돈을 번 사람이 나는 모일푼에 시작해서 1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재산을 중국의 전기화, 중국의 스마트화 쏟겠다. 전기화와 스마트화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주행차와 전기 자동차들을 이런 개인 부자들이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삼성의 어프로치와 이 샤오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1년 한 10개월 전 2014년 말에 삼성을 12월 달에 삼성을 무찌르고 1위로 올라갔던 이 샤오미의 경영 방식입니다. 샤오미는 출품하기 전에 몇 년을 기다렸어요. 소위 말하면 SNS를 이용한 마케팅이 21세기 주요한 경쟁력이다 해서 100만 명의 SNS 디자이너를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모든 제품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100만 명의 불만을 디자인화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신제품을 낸 거죠. 이 2011년에 낸 샤오미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거의 2주가 멀다 하고 새로운 앱을 선보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14년 12월 삼성을 못 지르고 1위에 올라서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이야기가 불과 10만 명의 엔지니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각하는 삼성과 100만 명의 프로슈머라고 해서 컨슈머들, 소비자들이 직접 프로덕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품의 설계와 소재 선택과 디자인 선택과 판매 방법 선택 등에 참여하는 이 중국식 생산 및 마케팅 방식 어느 게 중국에서 이기겠느냐. 설령 중국을 떠나서도 이 코크리에이션,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생산하고 함께 마케팅하는 방식이 이길 판인데 하물며 중국 내에서야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프로슈머의 시대, 코크리에이션의 시대, 생산자와 공급자가 함께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다. 이 얘기였거든요. 지금 만 5년 이제 가까이 지났어요.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한 지 2천만 명의 프로슈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의 프로슈머를 가지고 있으니까 10만 명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삼성이 중국에서 6위에 떨어졌는가? 그것도 한 1년 몇 개월 만에 떨어지고 2년이 다 돼가도록 회복을 못하는가? 그 비결은 바로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임시로 산업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차출돼서 가 있는 이 어페럴, 이 패션 의류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더스트리입니다. 아까 셀러폰이라 하더라도 1조 달러가 안 되는데 이 시장은 2조 달러가 넘는 공산품으로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이게 이제 한 100여 개 이상의 큰 기업들과 그 다음에
수만 개의 작은 기업들로 나눠져 있다가 보니까 눈에 안 띄었는데 최근에 자라 인디텍스라는 데가 부쩍 컸어요. 이 온타임 딜리버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비행기 수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여기 밑에 보시면 중간에요. 180일 걸리는 일을 이 회사는 22일 내지 30일 동안에 제조는 물론이고 판매까지 마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낸 그것이 무슨 중무장대한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또 요즘처럼 유행한 ICT 기업 쪽으로만 간 것도 아니에요. 인류와 같이 간 5,000년이 넘은 이 산업, 최소한 2,000~3,000년 이상 이 지탱해온 가장 낡은 산업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고, 즉 앞으로도 가장 큰 이 성장률을 주요 기업이 보일 텐데, 소위 말하면 집중화가 일어나다가 보니까 다른 업종에서 10% 성장하는 건 참 어려운데 이 분야에서는 위너들은 10%가 아니라 15%, 25%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일본의 야나이 회장은 매출 목표가 2030년, 지금부터 15년 후죠. 만 14년 후 매출 목표가 3천억 달러입니다. 광주시가 만일에 야나이 하나를 광주시에서 탄생했으면 1년에 300조를 광주시에 헤드쿼터를 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죠. 또 유니클로는 이익률이 자라만큼 20%는 안 돼요. 순이익률이. 그렇지만 아직도 한 10% 가까이 되는데 아주 미국에 진출했다 호된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3천억 달러라는 기업, 지금은 2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기업이 15배를 15년 사이에 크겠다고 하는 그런 비저너리한 거가 꼭 ICT 쪽이 아니고 중후장대한 쪽이 아니다는 거죠. 의류 패션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또 이 사회 지도층이나 학계의 지도층이나 기업의 지도층이나 할 거 없이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잘만 이용하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독일처럼 유럽의 병자에서 통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나라는 망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망하기는커녕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독일의 사회 통합의 힘, 독일 통일의 힘, 독일의 산업 혁신의 힘, 독일의 평생학습의 힘, 이것을 지금 전 세계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죠. 독일은 사실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제4차 산업혁명을 2007년, 2008년부터 사실상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니까 영국 등에서는 금융 중심 국가니까 핀텍이라고 금융산업에서의 산업혁명을 주장을 해서 오늘날 핀텍이 중국 같은 데서 유사하게 발전하면서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텐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탄생을 시켰는데, 독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산업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이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개념인 스마트 팩토리를 이끄는 지금의
지멘스 회장과 함께 스마트 리볼루션 포럼이라고 해서 스마트 혁명 포럼을 같이 만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 4차 산업운동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은 올 연초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브 회장이 얘기했듯이 양날의 칼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조기 퇴장시키고, 준비가 된 쪽은 어마어마한 혜택과 함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스마트 팩토리의 일부 개념만 말씀드린다면, CPS라고 해서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늘 있는 이런 제조 시설에다 이제는 워낙 컴퓨터 능력이 크니까 모든 디테일을 기계는 기계 장치대로, 소재는 소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또 제품과 서비스는 제품과 서비스대로 컴퓨터 안에 입력을 해서 그 입력된 가상세계,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옵티마이, 이렇게 최적화를 한번 해보고 나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동 시간을 줄인다라든가 교체 시간을 줄인다라든가, 언제 어떤 부품을 바꿔줘야지 그 부품이 수명을 다해서 망가졌을 때 전 라인이 쓰는 문제를 예방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전 조정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프로덕트 디자인과 프로덕션 플래닝을 이 디지털 트윈에서 한번 최적화하고 난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엔지니어링과 프로덕션과 서비스를 하다가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시간, 천연자원 사용량이 30% 이상 준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시범 공장이, 물론 광주에 있는 일부 공장들도 이 개념의 상당 부분을 도입한 겁니다만, 이런 공장에 가보시면 거의 완전히 무인 공장도 있고요. 무결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결함 없는 생산 공장이 가장 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뒤에서 준비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수많은 관리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과거보다 몇 배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지난번 3월달에 윤 시장님이 제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그 세계 전기차 박람회장에 오셨더라고요. 광주시와 또 이런 세계 전기차 박람회가 아주 조화를 잘 이뤄서 하는데, 거기에 로컬 모터즈라는 회사 회장이 나왔어요. 로컬 모터즈는 뭐 하는 데냐면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찍어내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물론 스타트업 치고는 꽤 크죠. 그렇지만 80km까지 가는 것은 아주 잘 가고요.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은 아직 허가가 안 나왔는데요. 몇십만 대를 한번 공장을 지면 몇십만 대를 생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3D 프린터가 현재 다른 산업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전기차화와 이 3D 프린터가 결합이 된다면 더더구나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전기차화하면서 부품 수가 어마어마하게 줍니다만,
다시 이 디지털 프린터에 의한 이 바디에서부터 모든 것을 찍어내는 이 3D 프린터 개념을 저희가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광주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국이 이제 그냥 중공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한때는 중공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지금 3년째 중국을 드나들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말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항저우에서 G20 미팅을 했고요. 이 중국의 꿈이 정말 세계의 꿈이 아닐까. 우리가 미국과의 오랜 우방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중국에 같이 엎혀서 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58,00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한국 기업만 유독 85% 이상이 폐업을 한 거예요. 남아있는 15%도 상당 부분이 좀비 기업입니다. 명맥만 있지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왜 한국 기업이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실패하는가?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과 GDP 차이가 2배 반밖에 안 되던 나라가 지금 거의 한 9배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8배가 넘어서 9배까지 벌어졌는데 이 짧은 10년, 9년 내지 10년 사이에 우리는 왜 이렇게 중국을 놓치고 있을까? 이것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nufacturing 2025라고 2025년까지 현재 산업 대국을 넘어서 산업 강국, 퀄리티 쪽으로 가자. 그래서 퀄리티 제일을 앞으로 5년 동안 아마 제일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스마트하자. 그래서 이 산업 강국을 넘어 산업 초일류 국가가 되자는 것이 중국의 목표고, 아까 얘기 드린 제4차 산업혁명의 이상이 이 매니팩처링 2025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에서 이제 검토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플러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들 연간 한 1,000조 달러 되는, 이 1,000조 달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한국의 GDP가 한 1조 4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한 70배나 큰 이 1,000조 달러 되는 재래식 산업에다 인터넷이 결합되는, 융합되는,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결합되는데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만 안 되고 전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화가 되는 이런 것까지 결합한 인터넷 플러스 시대, 그리고 매니팩처링과 서비스가 늘 같이 가는 시대, 이런 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고요. 중국은 건설 쪽에서도 이 AIIB를 기반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미국과 일본 체제를 뒤흔드는 새로운 금융 체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유럽 많은 국가도 참여하고 한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AIIB를 통해서 이 육로로 가든 해상으로 가든 전 세계 주요 도시와 주요 공항과 이런 것에 중국식 자기네들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베스트 어벨러블 테크놀로지를 나눠도 주고 차관으로도 주고, 그래서 산업 부흥에
가속화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제2차 대전 때 마셜 플랜을 가지고 유럽을 부흥시키려고 했듯이 지금은 중국이 자기네들의 개발 경험, 자기네들의 중진국화 내지는 선진국화 경험을 이용해서 이것을 중진국들한테 나눠주거나 빌려주거나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광동이나 상해 일부나 베이징이나 중국의 핵심 도시 13개에 가면 이미 서울이나 부산을 훨씬 능가해버렸죠. 개인 소득으로 봐서나 삶의 수준으로 봐나.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초일류 선진국가의 모습과 선진국의 모습, 중진국의 모습, 후진국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 나라도 이거 다 다루기가 어려울 그런 중국이 과감하게 국경을 넘어서 자기네들의 이 선진화 경험, 개발 경험을 나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 오른쪽 끝을 보면 열려 있습니다. 시안 동쪽에서부터 한반도까지가 한국의 입장 때문에 어정쩡하게 열려 있어요. 제주도도 여기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15년 사이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10년 남았죠. 이 10년 동안에 얼마나 잡느냐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민간 베이스에서의 혁신 노력들이에요. 한국처럼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인류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근로자가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할 수 있다. 근로자가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기업이 행복하고 주주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행복기업 운동과 유사한 운동들이 참 많습니다. 이 행복기업 운동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상과 훨씬 앞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수백 개 기업에 초빙돼서 다녔는데 이 기업들에 가보면 우선 임산부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갓 아기를 낳은 사람들을 위한 테이블들이 식당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식 식당이 따로 있고 일반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소? 물어보면 채식 식당 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 기업의 식당 중에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중국은 효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생명 존중이라든가 문화 존중을 하도 홍위병 문화혁명 때 난동을 겪으면서 그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이 오늘날 집권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요. 굉장히 문화적입니다. 생명 존중적이고, 그리고 반부패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중국하면 한국보다 썩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전 지구상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 주변 몇 나라일 겁니다. 중국의 지도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깨끗해지고 있죠. 이게 작년 모습인데 중국 기업인들이 한국을 높이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3일째 한국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이라는 유한킴머리를 가보겠다고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가봤고요. 4일째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가보겠다고 그래서 삼성과 제휴해서 삼성을 가봤는데요. 정말 낯이 뜨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저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을 또 한 번 재탄생시켰듯이 시진핑이 재탄생시키고 있는 중국의 이 모습을 보면 저희는 정말 지금 사회적 대통합의 노력이 필요하고 투명성 노력, 이 반인륜적인 부패, 척결의 운동 이런 것들이 빨리 확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서명을 하자고 해서 한국의 각계 지도자다. 그때는 한국 기업인은 마치 동물원에 동물 구경 오듯이 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윤리경영 대회를 해 이러면서 각계 지도자들 중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한 30여 명이 왔었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깜깜이 속에서 세상을 보고 중국을 가도 그냥 만리장성이나 구경하고 중국의 실체를 몰랐다. 이 사람들이 이럴 줄을 몰랐다 했는데 그때 한국인 100명 마지못해서 서명한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중국인 중에서 대표자 100명, 200명이 서울 선언을 하고 갔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수술 약속을 잡아놓고도 이번에 여기 광주에서 하는 대회에 초청받아 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비천 1000명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버처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투명한 지도자 1000명이 아시아를 구하자 해서 서명운동을 하더라고요. 결국 중국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국에 편승하는 방법을 겸허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중국 못지않게 여기 알리바바 못지않게 아직도 이 우리가 따라갔던 그 모델 속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모델은 지금 누가 봐도 아직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 면에서 세계 최고고요. 중국과 함께 늘 세계 최고고, 이 독일 모델은 앙겔라 메르켈이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전부터 역사적 배경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통독 때문에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들은 창조적 파괴를 2006년에 강조하고 세계경제포럼에 2007년 1월에 와서 전 세계가 같이 가자.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과거에 있었던 조직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과거에서 하던 활동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 혁신 중심으로 다시 짜자. 이야기를 앙겔라 메르켈이 하는데 그 다보스 포럼이 반은 개혁적이지만 나머지 한 1200명은 보수적인 분들인데 컨센서스가 안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귀국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앙겔라 메르켈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창조 한국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고 했습니다만 사실 위기는 너무나 명확했는데 앞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중국과 독일은 또 심지어 미국마저도 실업률이 사상 최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4.6% 실업률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10%대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그 4.6%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절망적인 젊은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독일의 성공의 비결을 보면은 얼뜻 보면은 그냥 일자리 나누기 같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30%씩 사람을 해고할 때 그거 굳이 왜 해고하느냐? 나중에 도로 뽑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하면 회사에 있던 사람을 다시 뽑고 그러는 게 좋으니까 30%씩 해고할 게 아니라 30%씩
경제 위기 때 잠깐 근로 시간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연간 1750시간을 일합니다. 거기에서 30%인 30%가 준 1300 시간까지 이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걸 합의했으니까 엄청난 과감한 합의죠. 우리는 지금 2000시간 미만으로 내려가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거죠.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근데 독일은 평상시 1750시간밖에 일 안 하다가 연간이고, 경제 위기가 오면 1600시간도 되고, 2009년 같으면은 1300시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떠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다 같이 남아서 서로 상류의 공급업자를 공부하고 하류의 유통을 공부하고 다음 산업을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이 20%든 30%든 단축된 시간을 이용해서 집안일, 지역사회일, 산업의 변화, 나라의 변화, 이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직률만 미국식 방법보다 현저히 낮춘 것이 아니라 결국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기업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수명이 18년이라고 하는데 100년이 넘은 초인류 기업들,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드는 기업들의 반 가까이가 독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구적으로 보면 1%인데 어떻게 43%가 독일 한 나라에 있고 나머지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합하면 50% 가까이가 한 권역에 몰려 있는가,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분이 헤르만 지먼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독일 이게 지도인데 여기 있는 수많은 점이 있잖아요. 이 히든 챔피언의 공통점은 전 세계를 향하는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동시에 자기 고향을 거의 떠나지 않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로컬한 기업이면서 가장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자기네 매출액의 40%가 독일이나 유럽 주변 국가에 팔면 스스로 자기네들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60%가 넘는 것이 유럽 바깥에서 팔리는 그런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성공을 해도 로컬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왜 안 떠났을까요? 이 히든 챔피언은 8가지 이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로컬 기업이면서도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뭐지? 가장 앞선 노하우가 뭐지? 가장 앞선 프로세스가 뭐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요. 두 번째는 집중하고, 세 번째는 고객 중심적이고, 네 번째는 혁신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객 밀착적인 혁신 기업들이 100년을 넘어서는 초일류 기업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중간원에 있는 것인데요. 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미국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한 패밀리라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 이 갑을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직원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학습 수준이 높고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으로 넘치고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에 많이 이 자율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독일 기업의 특징은 값을 낮추거나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것도 가끔가다 할 수는 있지만, 또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가끔가다 할 수는 있지만, 품질 위주고 경쟁력 위주고 가치 창조 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제도나 발명이 미국 기업에 비해서 5배나 높다는 것이죠. 이 이직률이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30% 가까운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2.7%의 이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니던 기업을, 증조 할아버지가 다니던 기업을 자녀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초일류 기업 모델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특허를 사온다고 고객을, 떠나는 고객을 억지로 묶어둔다고 소용이 없다. 샤오미처럼 2주마다 신제품을 내는데, 자라처럼 2주마다 신제품을 내는데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매니팩처링 엑셀런스 중요하다. 특허처럼 중요하다. 그렇지만 매니팩처링 엑셀런스 누가 하느냐. 이게 끊임없이 뭔가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로 바뀌어야 될 텐데, 신제품이 나오니까 결국 그것을 해내는 것은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해내는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 전체의 공감 경영이 아니냐.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널리지를 초일류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결국 공유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노베이트 오 다이, 그런 시기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가치, 공유가치 창조 경영, 공감 경영에 대해서 사람의 머리나 손발을 좀 싼 걸로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것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사는 것이다. 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것을 보게 하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계속 커가는 암동아리, 시장과 멀어지고 고객과 멀어지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 낭비형 프로세스를 함께 없애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갖게 하고, 경영 전략, 경영층과 관리층과 현장이 하나가 되고 다양한 혁신 기법들을 이용할 줄 알게 만들어서 이 낭비되고 있는 19%, 20%를 자기들의 인건비로, 또 국가의 세금으로, 지역사회의 세금으로, 그리고 투자가들을 위한 재투자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암적 낭비와 결함을 제로화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초일류 기업 경영에서 저희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ISO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리더입니다. 지역사회 리더들께서 앞장서신다면 5년 안에 이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것이 더 이상 아니고 전 세계의 것일 수 있고, 중국의 것일 수가 아니고 전 세계의 것. 이것을 같이 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 사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한 킴벌리 시리즈 사례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유한 킴벌리 사례에 대해서 제가 접하고 나서 굉장히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 뒤에도 우리 대표님의 이제 소심한 이런 이제 지지자였는데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에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국 노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뉴패러다임 센터를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 또 그 뒤로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널리 이제 전파하면서 사조 이교대 문제랄지 이런 게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모델들을
많은 분들이 배워보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한 킴벌리니까 되지 다른 기업에서 더 되느냐랄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사조이교대로 거의 가능하지나 하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은 이제 없었지만, 근데 최근에 광정일자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20년 전과 비슷한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또다시 이제 돌고 그래서 참 저희도 일하면서 이제 답답하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때를 좀 회상해보고 또 그간의 어떤 이제 진행 경과를 좀 보시면서 어느 시기에 좀 우리 사회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제 우리 광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좀 현장에 좀 안착될 것인지 이런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선 독일의 경우를 보면 뭐 거의 이 인류 기업은 다 요한 킴벌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차이가 납니다. 미국 쪽은 독일이나 요한 킴벌리 모델에서 평생학습을 뺀 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는 물론이고 4조, 뭐 5조까지도 이렇게 일자리 근로 시간을 나누거나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독일이나 요한 킴벌리를 따르고 있는데 미국 쪽의 일부는 평생학습을 독일만큼 또 요한 킴벌리만큼 가지 않는데 공통점이 조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야 뭘 알아. 그런데 요즘 와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근로시간만 나누고 직장과 회사 사이의 평화만 또 지역사회의 평화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와 연결을 하려면 학습이 정말 필요하구나. 또 미래 사회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한 학습을 하다가 보면 지역사회도 기여하고 자녀들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대반성으로 돌아와서 현재 ISO 88,000이라는 걸 전 세계가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 킴벌리의 모델이나 히든 챔피언 모델을 그대로 전 세계에서 세계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독일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 이제 하셨던 시기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얘기했던 이제 그 시기가 사실 이제 비슷한 시기였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향으로 쭉 진행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잘들되는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아니었나 이런 차이가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예, 오히려 저희는 9년 동안 표류하면서 더 멀어진 건 사실입니다. 더 급해졌기 때문에 더 정교한 레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이 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단호하고 그 다음번에 선진 사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세계의 메인 스트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류국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예. 그 유한 킴벌리 사장님으로 이제 대표로 계실 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함께 나눴던 이제 이런 이제 사례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그 이슈로 이제 부각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노동시간이 길다.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엊그제 통계도 보니까 2위고 세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3위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너무 이제 강요하는 일중독 사회다. 또는 그로부터 건강도 잃고 또 이제 어떤 이제 가정에 어떤 행복한 삶까지도 다 여기에 지금 파묻히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그런 유한 킴벌리에서 그 사주 이교대를 좀 이제 고민하셨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얻기도 했었는데 그 말씀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저처럼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일찍 노출된 사람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많이 제일 전면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한국에 대한 대표적인 그 비판이 우선 부패 같은 거라고 한다면, 조금 디테일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1년에, 그 당시 얘기입니다, 1년에 한 2,300시간씩 일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니? 당신네 나라는 그냥 인건비 싼 것만 가지고 계속 버티려고 그러느냐? 새로운 기술은 언제 배우니? 이게 이제 9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주요 질문들입니다. 사실은 OECD나 ILO에서 1800시간 이상을 사실상 금하고 있죠. 근데 한국만 불법이나 다름없이 우리는 아직은 미개발 국가라는 걸 그때만 적용을 해서 2018년, 제 기억이 2018년까지 180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OECD로부터도 받았고 ILO는 동의는 안 하지만 OECD가 그렇게 하니까 나눴는데, 정말 창피한 일이죠. 전 세계 주요 국가 20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선진국 행세를 하면서, 다른 한쪽은 우리는 아직은 미개하니까 연간 2,000시간 이상 일하도록 좀 놔달라. 우리나라는 노사합의가 잘 안 되는 데인데, 만일 이걸 풀어나가고 하면 노사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극렬한 노동쟁의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를 대서 일단은 1800시간을 면제받은 아주 드문 나라인데요. 아주 국가가 그런 걸 나서서 교섭한 치욕적인 그런 건데, 하루빨리 없애시면은 우선 정상적인 방법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 남들이 다 체력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관계나 국제관계에서 단절될 수 있다. 그렇게 직장 노예로 살다가는 자녀들하고만 단절되고 가정에서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래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단절된다는 이 경고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 무시하면서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러는 거거든요. 하루밖에 못 빼야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만 나눈 게 아니고, 단축된 시간에 충분한 휴식도 취했지만 또 지식노동자를 이제 양성하기 위한 수많은 교육과 연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새로웠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많은 기업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도 않고 있기도 하지만, 하려고 해도 또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쉽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사장으로 취임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 무렵에, 저분이 우리 사장 되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노조도 만들고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이제 투쟁도 이렇게 선언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강한 노조가 어떻게 대표님께서 당시 이제 그 사장으로 재직 시에 추진했던 어떤 정책들에 같이 동참하고, 또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고 함께하게 됐는지, 그 말씀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저는 노조도 여러 공장이 있다 보니까 공장 간에 서로 경쟁을 해서 노조가 불필요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노조끼리 선명성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경영자가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경영자들도 이 새로운 것을 기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되고 95년입니다만 90년에
경영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는데 시범 사업장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시범 사업장에서 120명을 가지고 독일 모델에다가 평생학습을 좀 더 가미한 그런 그 모델을 성공을 시켰어요. 93년 10월부터 돌아가서 94년에 이미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이룬 거예요. 유한 김벌이 큰 입장에서 보면은 또 킴버리 클락까지 한번 큰 입장에서 보면 10몇만 직원 중에서 몇백 명이 안 되는 데서 세계 최고를 갑자기 이룬 거죠. 아무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후에 시범 공장을 키워가다가 이 킴버리 클락 주주와 유한양의 주주회의가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저 성공한 모델을 한번 확산시켜보자. 그래서 95년에 이제 정식 사장이 됩니다. 정식 사장이 됐는데도 주주까지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노조들은 또 최고 경영자들은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최고 경영진들의 반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실 바에는 반대하면서 회사가 잘 됐으면 모르는데 반대하면서 실패하셨으니 회사를 그만두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50%가 강제 퇴진을 했습니다. 대신 평직원들은 단 한 명도 해고를 안 하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웃 어른들이 좋아하던 기계나 좋아하던 상품, 좋아하던 서비스를 해고하고 즉 기계와 제품과 서비스를 해고하고 사람은 다 살리면서 이제 평생 학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경영진들이 저렇게 반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자기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평생학습 제도를 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저기 제상공장의 일부가 저렇게 성공적으로 독일 모델을 잘 돌리고 있구나. 그러면 한번 투표해보자. 그래서 전체 사업장 중에서 한 20%가 투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찬성한 기업부터 2006년 1월부터 이 시범 사업을 채택하고 마지막 사업장이 채택하는 건 2009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가 어떻게 성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그 중에서 찬성하는 그룹을 조금씩 설득해서 전 세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게 하고 성공 사례를 보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한 전체 인력의 한 20, 30%가 넘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다 오겠다고 합니다. 유한 킴버리는 경영자 설득하는데 5년 이상이 걸렸고요. 노조 설득하는데 3년 걸렸어요. 대단한 그 인내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노조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투명 경영을 해야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은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에 이제 못 하는데요. 투명 경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얘기됐던 뭐 역설이라고 해서 대리점주들이 그 로비하는 것들을 이제 뭐 못하게 한다랄지 그래서 오히려 고객을 위해서 뭔가 경영 어떤 이제 관리 기법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또 당시에 돈도 벌지만 또 우리 사회도 같이 이제 좋아지는 이제 이런 방법들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고 또 뭐 더 나아가서 뭐 몇 가지 것들이 이제 아무튼 이제 기억납니다만 그런 어떤 부담들도 이제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 선대로부터 물려온 유산 중에는 유일한 박사님처럼 애국자이고 투명의 화신 같은 분이 만드신 회사인데도 그분 돌아가시고 오래되다 보니까 대리점 관계든 뭐 교통 관계든 여기저기에 또 대정부 관계든 여기저기에 그 조그마한 암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비밀을 늘려가는 중에 제가 사장이 돼서 그 대정부 관계니
대리점 관계니 뭐 유통 관계니를 완전 투명하게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는 돈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회사의 기밀 정보를 수천 명한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이 기밀은 전에 회장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건데 이제는 매일매일 내 손에 들어오네 하는 이 노동조합 직원들에 대한 프라이드, 내가 이 회사의 기밀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 그 프라이드와 그 주인의식과 그 혁신 욕망이라는 것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 오브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자꾸 감추고 벽을 치면 칠수록 의심이 늘고 시장으로 가는 신제품의 속도가 느려지는 데 비해서 모든 걸 없애버리고 투명하면 얼뜻 보면 세금 더 내야 될 것 같고 얼뜻 보면 친구들이 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친구들 돌보지 않느냐 이러지만 실제로는 모든 직원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직원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투명이야말로 기업의 생명력이고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은 정보의 공유에서 시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방청석에서도 목현 대표님께 아마 듣고 싶은 뭔가 이제 그 질문하고 싶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 준비된 게 있다라면 한두 분이라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없다라면 이제 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자리에 아까 그 학생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나가신 것 같아요. 수업이 있었나 어쩌나 이제 나가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는 이제 세대다 해서 그런 이제 신조어들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기간이도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주로 있는 일자리는 뭐 비정규직이니 또 저임금에 속하는 이런 나쁜 일자리만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이제 건강하게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일부 뒤진 나라들은 청년 실업이 40~50%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독일은 청년 실업률이 과거에 한 3분의 1 이하를 주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죠. 결국 그 선진국에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나 혼자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거나 특히 요즘 같으면 중국어를 잘하면 중국에 가면 몇백만 일자리가 있죠. 우리 현재 제중 교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일자리가 사실 우리말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만일에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100만이 지금 중국에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영어 그 외에도 다양한 특기가 있으면 되는데 다른 하나는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독일식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예산이 직접 예산만 400조라면 이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독일보다 훨씬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이 400조를 재래식 방식으로 계속 집행하는 할수록 젊은이들의 꿈은 멀어지고 복지 예산이나 교육 예산은 줄어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도 한쪽으로 늘리고 세계적 기회를 대만 청년들처럼 유럽의 청년들처럼 과감히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진실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다른 하나는 내 나라에 있는 이 직접 예산 400조, 간접 국영기업이나 시형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수백조를 합하면
천문학적인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 거대한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미래 기업을 탄생시키고 인터넷 플러스 시대를 열고 매니팩처링 2025처럼 스마트 경제를 열고 이러는 쪽으로 대전환을 한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일자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거시적인 거와 개인적인 거를 같이 이뤄나가기를 강력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광주형 일자리. 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 많이 들었죠. 들어보셨어요.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아무튼 산업민관에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편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들의 이제 역할이 필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라 해서 일을 결코 못할 일은 없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좀 어떤 노력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 이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마지막 이제 말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전 독일의 초일류 기업들, 세계의 초일류 기업인데 독일에 주로 있으면서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이 잘 안 알려졌지만 세계 초일류 탑3 안에 드는 이 기업들 모델을 많이 참여하신다면 정말 지역도 살리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지 않을까. 광주형 일자리의 모든 정신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통합과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협력회사를 배려하고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독일의 초일류 기업에 비해서 빠져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보면은 평생학습이 구체화돼 있지가 않아요. 어딘가 숨어 있겠지만 독일식 또 아니면 요한킴머리식 미국의 초일류 기업식 평생 지속적 직장에서의 평생학습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저게 일시적 경쟁력에 불과할 텐데 지속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평생학습이 필요하고 두 번째 지속적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리더십과 체제가 필요할 텐데 그리고 협력회사까지 모두가 상하관계라든가 좌우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가족과 같은 그런 대가족 경영을 좋은 뜻에서의 대가족 경영을 해야 될 텐데 우선 1단계로 광주형 일자리를 저렇게 잡으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만간에 저기에다 독일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필요하면 제가 모시는데 앞장설 테니까 이왕이면 직장 내에서의 평생학습과 또 지속적 혁신 체제 그리고 협력회사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회 책임 공유가치 창조 경영을 추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늘 이 광주는 살아있는 횃불 같아서 언제나 우리 민족의 혼이고 우리 국가의 혼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앙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앙정부의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광주 지역 사회 어르신들과 또 지도자들이 시장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2000년에 만들었던 희망 포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희망 포럼을 2006년, 2007년 봄까지 잘 하다가 독일식 혁신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희망 포럼이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 7년 동안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던 게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통합기구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광주의 이 혼이 대한민국을 횃불처럼 아주 빛나게 밝혀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 사회적 통합, 이 모든 것은 모두가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가 승리하는 일이고, 이 국내에서 나눠 먹기 생각을 글로벌 경제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바쁘십니다. 하지만 사실 국내에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서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하셨지만 눈을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하셔가지고 어제까지 이제 병원에 계시다고 오늘 와주셨는데요. 정말 그 생생한 경험에서 오는 아무튼 이제 지식들, 또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이제 뭐 방향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 단위로 일정 관리를 하시면서 원래 이 자리에 계속 계시기가 어려운데 또 쭉 자리를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시장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문현 대표님과 함께한 2016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안과 의사라 지금 문국현 대표님의 받으신 수술이 4차, 5차까지 매체를 거쳐 발전 얼마나 위중하고, 참 이건 도저히 그 주치의가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장거리 여행 또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 속에 광주는 늘 이 땅의 이민족의 횃불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 그리고 우리 광주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동의와 격려, 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정말 저도 가슴 뭉클하게 제 눈을 또 띄워주셨습니다. 1시간 이상 저도 많이 개안하고 가고, 여러분들 그러셨죠? 네. 정말 아무도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지 않고 또 우리 광주도 누군가 책임져 줄 거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야 되고, 그 길은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고 연대하고 혁신하는 길이라는 문 대표님 말씀 잘 새기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문 대표님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가까운 시일 안에 저희들 점검해 주시고 다시 모시길 청드립니다. 문 대표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 이것으로 2016년 광주인천이 공감 토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